오늘 모신 강사님은 도시사회연구소 소장이자 지리학 박사이신 홍인옥 소장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소개는요, 저기 박사님께서 직접. 제가 직접 해드려요. 오이독입니다. 저는 지금 도시사회연구소라는 연구소를 하고 있고요. 소장님은 마스크 벗고 예. 말씀해 주세요. 가려야 되는데. 예. 저는 도시사회연구소라는 데 있는데 그 전에 제가 있던 연구소에서 이 서민들 주거 문제, 특히 주거 복지와 관련되는 연구들을 10여 년 하고 있고요. 20년이 넘은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주거 문제, 특히 이제 저소득층 주거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었습니다. 연구도 하고 있고요. 네, 사실은 이제 제가 주로 사무실이 서울에 있다 보니까 서울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인천에서 연락을 받고 좀 당황을 하기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갈까 말까 해서부터. 근데 이제 제가 오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공공임대주택에 관심을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심을 갖는 분들이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 이러면 다들 맞아 필요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실제로 공공임대주택 이야기를 하자 이러면 아이고 머리 아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공공임대주택 공부를 하신다니까 어떻게든 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주거 문제를 하시는 분들조차도 공공임대주택은 조금 꺼려하세요. 그러니까 흔히들 이야기하기로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 왜냐하면 알아야 될 게 너무 많고 너무 복잡하고 그렇다고 뭐가 좀 대단한 거 하는 것 같은데 막상 들어가 보면은 이게 어디다가 어떻게 짓고 어떻게 공급하고 누구를 선정해서 입주를 시키고 이런 디테일한 문제 들어가게 되면 별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도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목숨 걸고 하다 보니까 관심 밖으로 좀 멀어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공공임대주택이 많은 성과를 거두었는데 또 덜 알려진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보다 더 많이 그러니까 정교화를 시켜야 되는데 좀 방치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정책 전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해결해야 될 과제들, 큰 과제들이 굵직굵직한 게 남아 있는데 이게 해결이 가능할지 안 할지도 잘 모르겠고 한번 중지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문제 제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앞부분이 좀 길고 지루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냥 한번 이런 게 있구나라는 그냥 한번 듣는 차원으로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이제 공공임대주택 지금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현황을 말씀을 드려야만 이 뒤에 과제를 좀 이해하기 쉬워서 좀 지루하시겠지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책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지금 현황이 어떻고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뭔지를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는데요. 사실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이야기를 하면 많은 그동안은 우리가 외국을 참 많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영국 이야기도 하고 네덜란드도 이야기를 하고 많이 했는데 사실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만큼 공공임대주택을 잘하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다. 거의 없다고 말했는데 잘하고 있다라는 소리는 사실 이 정도 규모를 매년 짓고 있는 나라들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대략 1년에 한 10만 호 정도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만 호가 LH가 1년에 지을 수 있는 물량이 한 20만 호 정도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반 정도를 지금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열심히 어느 보수 정부가 됐든 진보 정부가 됐든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10여 년 동안, 그러니까 20년이죠. 20년 동안 집중적으로 공급을 해왔는데 이렇게 열심히 짓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하고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는 많은 공급을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OECD 평균이 전체 주택 재고의 8%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 OECD 국가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하루아침에 된 우리처럼 이런 단기간이 아니라 2차 대전 이후부터 심지어는 그 전부터 공급하기 시작해서 이게 이루어 나온 거고 사실 영국은 이미 이루어 나온 데서 이제 너무 재정적인 부담이 커서 내각까지 한 상황인데요. 그래도 전체 평균으로 볼 때 한 8% 정도인데 우리는 2000년부터 집중적으로 공급하기 시작해서 20년 만에 지금 8%를 이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간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라는 것은 저희가 한번 내세울 만한 게 아니냐라는 자랑 양적인 면에서는 일정 정도 재고를 확보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의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가 너무 유형이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공공임대 이러면은 많은 분들이 그냥 영구임대 또 어떤 분들은 국민임대 최근에는 이제 행복주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8개가 있고요.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 3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임대주택 유형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전문가들조차도 헷갈릴 상황인데 거기에 들어가야 될 저소득의 나이 드신 분들은 사실 이게 뭐가 뭔지 모르신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통합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하다라는 문제 제기를 계속 해왔었고 그게 지난 정부에서 통합공공임대주택을 도입을 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고 이미 시범사업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시점을 맞이하고 있고요. 이 통합공공임대주택과 더불어서 행복주택이 도입되면서 공공임대주택은 원래는 저소득층 시장에서 그러니까 주택시장에서 스스로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공공이 나서서 주는 게 공공임대주택의 원래 정의인데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이긴 한데 상대적으로 지금 중산층까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통합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의 180%까지가 지금 입주 대상자는 되고 있거든요. 그 정도면은 4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900만 원, 월소득 900만 원 정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소득 900만 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주 어려운 수급자에서부터 월소득 보면 소득분위로 보면 6분위 이상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입주 대상 계층이 굉장히 폭이 넓다라는 거죠. 이게 한편으로 보면은 굉장한 우리나라만의 강점이기도 하지만 당초에 공공임대주택 원래 취지를 생각을 한다면 이게 맞냐라는 문제 제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매년 어떤 고시원에 계시는 분이나 쪽방에 있는 분들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이분들보다 상대적으로 좀 저소득층이 아닌 분들이 들어가고 있고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안 들어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고시원이 더 싸니까 임대아파트보다 더 싸다 보니까 입주를 꺼리고 있는 이런 문제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실 재고도 확보하고 이러는데 지금 대상계층이 확대된 건 한편으로는 굉장히 바람직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또 다른 문제도 안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는 이제 공공임대주택이 이르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이제 정치적 쟁점이 돼서 기본주택도 나오고 누구나 집도 나오고 정치인들이 계속 자기 브랜드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 바람직하기도 한 면도 있죠. 그러니까 논의를 갖다가 풍부하게 해준다는 면에서는 저희가 눈여겨볼 상황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게 대단히 이게 나쁘게 말하면은 그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기보다는 조금 분명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우리나라가 공공임대주택만을 볼 게 아니고 이 공공임대주택은 주거복지 정책의 한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주거복지를 실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 수단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효과 있는 정책이 바로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주거복지라는 말 자체가 우리한테는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 주거복지가 논의됐던 걸 한번 그 뉴스에 나온 걸 클립을 해봤더니 빈도를 볼 때 90년대는 주거복지라는 말이 거의 쓰이질 않다가 2000년부터 주거복지라는 말이 조금씩 쓰이고 이제 2010년대 들어가면서 주거복지가 이제 우리 생활에 복지의 중요한 영역으로 되고 지금은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말을 모든 국민들이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거복지
주거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또 한편으로 보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공공임대주택 말고 대안은 없느냐라고 해서 주거복지 정책 수단들을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은 우리 주거복지에 대한 관심과 공공임대주택 관심이 결국은 시대적으로 볼 때 2000년 전으로 해가지고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대체로 보면 시기적으로는 이 이제 IMF 경제 위기하고 맞물려 있는데 물론 출발은 우리는 영구임대주택 그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 출발을 했는데 그때는 그야말로 그 영세민에 대한 일종의 국가의 시혜 차원으로 생각을 했다가 이게 정책적으로 자리를 잡으면은 이제 IMF 경제 위기 겪고 DJ 정부 들어서고 이제 노무현 정부로 이어지면서 이게 하나의 정책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의가 되면서 그 다음 나왔던 게 이 부분인데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제 계층별 맞춤형 주거 정책을 만들기 시작했던 게 이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이제 소득 계층에 따라서 이 특징을 구분을 하고 그 소득 계층에 따르는 이제 지원 방향들을 모색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저소득층 주거복지라는 걸 타이틀로 해서 이 보고서가 그러니까 뭐 정책 자료가 나왔는데 그때 이제 소득 계층을 1분위를 최저소득 계층이라고 봤고 그 계층은 임대료 지불 능력이 어렵다. 그래서 이분들은 기본적으로는 소형평형의 임대료 부담이 적은 소형평의 국민임대 공급을 하는 걸로 봤었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주거급여라는 걸 좀 주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두 번째 이제 2분위에서 4분위를 저소득층으로 봤는데 그때 당시 2000년대 초에 한 월 소득 190만 원 정도로 봤는데 이분들은 자가주택 구입 능력이 없는 계층이다. 그래서 이분들은 소형 아닌 일반 국민주택으로 국민임대주택을 주는 것과 더불어서 전월세 자금을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을 운영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 6분위 이상과 5, 6분위 중산화 가능 계층 이거는 이제 정부의 조금 지원을 통해 가지고 이 지원을 디딤돌로 해서 이제 자가 구입이 가능한 계층으로 봤다는 거죠. 그래서 소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쪽으로 잡았고 이 이제 저소득층에서부터 중산화 가능 계층까지가 정책 지원 대상 계층으로 설정을 하고 그 윗계층은 시장에서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주거복지의 정책 대상은 한 6분위 이하까지로 잡았다는 게 이제 2000년대부터 우리 정책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한 15년 정도 되고 나서 지난 2017년도 이 이제 주거복지 로드맵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때 보면 2003년도에 나온 정책 그 브리핑 자료에 비하면은 굉장히 이제 조금 세련되고 분야별로 정책이 정교화해진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애 주기별로도 맞추고 공공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만큼 한 15년 사이에 우리 주거복지가 굉장히 자리를 많이 잡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아까 전 전환기를 맞았고 이제 정말 기로에 서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양은 확보를 했는데 이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말 야 이게 정책이 맞냐고 할 정도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게 또 우리 공공임대주택 정책이기도 합니다. 근데 뭐 저는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과보다는 공이 더 훨씬 많은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걸 다듬어서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제 위상을 좀 재정립을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입주 대상 계층을 워낙 넓혔는데 사실은 아까 170만 호 정도면은 이 우리가 임차 가구, 그러니까 전 자가 가구 말고 임차 가구의 한 20%가 지금 공적임대, 공공임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지금 한 450에서 470만 가구 정도가 임차 가구인데 그 중에 170만 가구가 지금 임대주택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굉장히 많은 그 임대주택 이 안전망으로서 그 구축이 돼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임대주택 시장에서 과거에는 처음 말씀드린 대로 시혜적인 성격이었다면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민간 임대가 물론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이제는 일방적으로 민간 임대에 끌려가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제 배분하고 공급이나 이기에 대한 원칙이 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항상 공약에서 몇만 호 어떤 주택을 100만 호 짓겠다. 기본주택 200만 호 내지는 뭐 공공임대 행복주택 200만 호 이런 식의
방식의 공약들에 따라서 휘둘려 오다 보니까 그게 그 도입이 되면 기존에 있는 정책을 리빌딩을 그러니까 재정립을 해서 해야 되는데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앞에 문제는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누적이 되어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공급은 계속 해왔는데 문제는 배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배분이 이제 계속 그 유형별로 다양하게 되다 보니까 대상 기준이라든지 또 임대료 체계나 이런 게 굉장히 혼란스럽다. 그러다 보니 임대주택 정책 자체가 결국 사소한 게 아니라 이제 본질적인 문제를 흔드는 게 되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이 남은 과제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근본적인 과제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크게 보면 재고도 확보되고 안정된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게 정책의 일관성이나 형평성이나 합리성을 보면은 참 문제가 많은 정책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너무 복잡하니까 아니 머리 아파라 이러면서 다 그냥 방치를 하다 보니까 복잡하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다 보니까 비판을 뭘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결국 비판을 하는 사람은 임대주택 더 지어라라고 하는 사람하고 우리 동네는 안 된다라는 두 사람만 목소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주택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모순된 모습을 보입니다. 임대주택 더 많이 지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동네 옆에 지은다고 안 된다고 다 프랭카드 그 이런 모순을 지니고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 그 서울 같으면 청년들 주택 짓는데도 동네 주민들이 안 된다, 동네 분위기 망친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임대주택이 필요한 건 인정을 하는데 우리도 전형적인 님비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된 데는 사실은 이제 정책적인 책임이 좀 있습니다. 처음에 공급했던 영구임대주택을 너무 방치를 하다 보니까 영구임대주택 단지가 있는 데는 동네 전체가 슬럼화되는 그런 걸 겪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임대주택 이러면 아 분위기 안 좋은 사람 동네에 술 먹고 행패 부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렇게 생각이 낙인이 찍혀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누적이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뭘 제도를 개선을 해야 될지를 함께 중지를 모아야 되는데 이 첫 단추가 잘 안 껴지고 있다. 그래서 하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앞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반대도 있고 정치적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부담스러우니까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왜 이렇게 됐느냐? 전개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말씀드린 대로 일단 저렴주택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그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 하는 주택인데 우리는 사실 본격적으로 도입된 거는 노태우 정부 시절이었습니다. 200만 호, 88년도 200만 호 주택 공급 때문이었는데 그때 200만 호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가 그야말로 주택 대란이었습니다. 전세 대란이었습니다. 그래서 주택 문제 때문에 일가족 자살하는 사람을 비롯해서 그때 한 8명, 11명 정도인가가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주거 문제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발생을 하고 이게 노태우 정부가 정당성의 위기까지 왔다는 거, 정부의 정당성을 위기에 처할 정도로 주거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이제 대량 공급을 하게 됐고 그게 이제 200만 호 공급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 200만 호를 공급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로 영구임대주택이라는 걸 도입을 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말 그대로 99년 임대하는 한 번 들어가면 평생을 살 수 있는 주택이고 또 하나 이제 영구임대주택에 주목하는 거는 재정이 85%가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정이 85% 들어간다는 소리는 임대료가 낮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임대주택에 문제가 되는 게 재원 구성에서 볼 때 재정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기금하고 그 공급 주체가 동원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입주민이 내는 보증금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금은 아시다시피 이건 이자를 내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이 들어가는 것과 기금을 쓸 수 있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도입했던 영구임대주택은 임대료가 워낙 저렴해서 지금도 영구임대주택은 임대료가 한 2만 원에서 3만 원입니다. 관리비도 한 2, 3만 원 수준이다 보니까 다른 임대주택하고는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때 당시로서는 정말 획기적이었고 25만 원을 공급하겠다라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 시작을 했다가 사실은 이제 그때 당시에 80년대 후반에 우리 사회적 분위기를 보면
그래서 25만 호 당초 계획을 달성을 못하고 19만 호만 공급하고 중단이 되고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 시절에는 이 일부 임대주택 인기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일부 임대주택이 중단되고 난 이후에 이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제 새로운 임대주택이 도입이 되고 이게 앞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누적이 되어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누적이 되어 온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명칭하고 특징이 새롭게 도입이 됐지만 그나마 다행인 건 앞에 있는 걸 갖다가 다 부정하고 새롭게 한 건 아니었습니다. 다 판을 완전 새롭게 짜는 건 아니었고요. 기존 걸 유지한 상태에서 새로운 걸 엎어가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보완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보완일까라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개가 되어 왔는데 이걸 한번 시기적으로 구분을 해보면 88년도에 200만 호, 그러니까 그 전에 임대주택 건설 촉진법이라는 게 84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이거는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공공임대는 아니었고요. 민간임대 발생하였고 출발은 88년도 주택 200만 호 건설이었습니다. 그때가 영구임대주택이었고요. 지금 이렇게 색깔을 달리는 건 정부마다 이제 정책이 달라졌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건데 그 다음 정부 이제 김영삼 정부에서는 영구임대주택을 중단시키고 나서 공공임대라는 걸 도입을 했습니다. 이 공공임대는 5년과 50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5년은 5년 임대하고 나서 분양으로 전환하는 거고 50년은 50년 동안 임대로 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영구임대가 중단되고 나니까 하루아침에 없앨 수는 없으니까 공공임대 25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한 거고 그게 이제 김영삼 정부 시절의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임대라는 걸 도입을 합니다. 근데 국민임대를 처음 도입한 거는 주거 안전망의 의미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IMF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경제가 워낙 침체를 하니까 일종의 국가 주도의 뉴딜 사업으로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업을 통해서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처음 도입됐을 때 국민임대는 임대기간이 10년에서 10년 내지는 20년이었던 거죠. 지금은 국민임대는 30년이거든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10년짜리로 공급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김대중 정부 시절에 국민임대를 도입을 했는데 이 국민임대에 대한 그 국민들의 반응이 좋아서 처음 출발할 때는 5만 호에서 출발을 했는데 마지막 퇴임할 때는 100만 호를 건설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8.15 경축사에서 국민임대 10년간 100만 호 공급 계획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주택 임대 기간도 30년으로 늘리겠다고 한 거고요. 그다음 분홍색이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인데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를 이어받으면서 100만 호 건설을 계속 개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100만 호를 건설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사실은 이제 제일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임대주택 지으려면 주택 지으려면 제일 필요한 게 뭐가? 예, 땅입니다. 택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2000년대 초에 주택 공급률이 100%로 달성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도시 지역에서는 가용지가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택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게 국민임대주택 건설 특별법입니다. 이 특별법의 핵심은 사실은 이제 국민임대를 건설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만들었지만 이 정책에서 제일 핵심은 그린벨트 푸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외곽에 있는 그린벨트 중에서 보존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되는 그러니까 1등급에서 5등급이 있는데 1등급은 절대 안 되고 2등급도 일부만 해서 그러니까 3등급 이하의 택지들을 풀어가지고 땅을 확보를 한 거였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조금 절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 택지 확보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임대주택 건설 국민임대건설 특별법을 제정을 하게 된 거였죠. 그리고 이제 2005년도에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제 임대주택 체계를 개편하는 작업들 사실은 임대주택 여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임대주택 이러면 공급하면 다 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임대주택은 공급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배분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집단적으로 거주를 하시기 때문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임대주택에 입주를 시키면 끝이다라고 하는 것은 시설과 다름없는데 이 주택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입주민들의 활성화, 입주민들이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갖고 우리 동네에 관심을 갖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정부가 들어서면서는 국민임대주택 공급 자체도 사실은 여기에서 좀 문제가 발생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100만 호를 채우기 위해서 무리하게 택지를 풀고 사업 계획을 승인을 해놨는데 사실 사업 계획만 수립을 하지 실제 착공을 못한 데가 많았다는 거죠. 근데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오면서 이제 LH 부채 문제가 발생을 하고 국가적인 부채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국민임대 공급이 조금은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명박 정부에서는 보금자리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임대, 공공임대와 일반 분양으로 구분되어 있는 걸 합쳐가지고 하나의 보금자리로 보자라고 해서 공공분양도 보금자리의 일종이다. 그러니까 분양주택은 일반 민간에서 공급하는 분양주택이 아니라 공공이 좀 저렴하게 공급을 해가지고 자가를 원하는 중산층 이하의 계층들한테 분양을 해주자고 하면서 보금자리 주택 지구를 지정을 해서 여기에는 분양도 넣고 임대도 넣어서 이른바 소셜 믹스를 시도를 했다라는 거죠. 보금자리로 통합을 하면서 150만 호를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보금자리가 되면서 이 대상계층이 상향되니까 여기서는 영구임대주택을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 시 그러니까 중단됐던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재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양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보금자리 건설 특별법을 이제 국민임대 특별법의 이름이 바뀐 거죠.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는 박근혜 정부는 본인들의 브랜드를 행복주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행복주택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이 행복주택은 그야말로 도심에서 일종 그동안의 국민임대나 보금자리와 달리 도심의 유휴지들, 뭐 지하철 역사의 공간이라든지 유수지라든지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공급을 하겠다라고 행복주택 공급 계획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행복주택은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라든지 생애 첫 주택을 짓는 사람들 우선적으로 고령자 이런 행복주택 개념을 도입을 했고 행복주택과 더불어서 이제 공공주택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주택은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더 본격적으로 공급이 확대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뭐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공공주택 100만 호 공급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전보다 공급량을 늘려서 안정적인 공급을 하겠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시장이 워낙 그 당시 누가 한 2, 3년 전이지만 너무 과열되고 위기가 발생을 하니까 수도권에 30만 원 공급 계획을 수립하면서 중단됐던 2기 신도시 이후에 중단됐던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를 했던 거죠. 그리고 또 2020년에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2.0을 만들어서 2025년까지 240만 호로 공급량을 늘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보시면 사실은 이게 하나하나가 뭐 지금 정리해서 이런 건데 이 모든 것들이 단기간에 뭐 한 20년, 뭐 길게는 30년 정도 사이에 이렇게 다양한 주택들이 공급되고 다양한 형태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 표 하나에 여러 가지가 다 얽혀 있고 이거 하나하나가 다 이제 저희들이 풀어야 될 과제로 지금 남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근데 그동안 이제 우리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특징이라 그러면 두 가지를 저는 들 수가 있다 생각하는데 하나는 대량 공급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미 공급이 많이 돼 있는 상태, 주택 다른 일반 주택이 공급돼 있는 상태에서 이 임대주택을 공급을 해야 되다 보니까 대량 공급이 불가피했다는 건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다들 25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나중에는 240만 원까지 올라가는 이 과정들을 거쳤는데 사실 이게 진짜 이게 물량 중심 이거는 정말 전 근대 산업화 초기나 할 만한 일들을 저희가 이런 현대 사회에서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명암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노력 덕분에 지금 170만 원을 확보하게 됐지만은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런 식의 무리한 공급들이 이제 또 다른 문제를 낳기도 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다양한 유형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유형이 표에 나와 있는 국토부의 업무 편람에 나와 있는 유형을 가지고 표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보시면 제일 먼저 만들어졌던 게 영구임대고 시기적으로 보시면은 89년부터 93년 마지막 공급되고 나서 2009년도에 처음으로 그 이명박 정부에서 재개를 하긴 했는데 공급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재개발 사업이나 이런 과정에서 몇 개 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그 다음 임대가 공공임대죠. 공공임대는 사실은 저희는 이걸 공공임대로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5년 공공임대는 5년 동안 임대로 쓰다가 분양 전환을 하는데 실제로는 2.5년입니다. 그러니까 2년 6개월만 살면 분양 전환이 가능한 주택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공공임대인데, 그 2.6개월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건 그야말로 분양을 위한 주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주택들이 끊임없이 지금 공급이 되고 있고요. 사실은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재고 이러면은 한때는 한 10% 이렇게 나온 데가 있었어요. 그럼 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 분양 전환되는 이 5년짜리들이 한꺼번에 공급이 되면 숫자가 확 올라갔다가 2.6년, 2년 6개월 지나고 나서 분양 전환하고 나면 숫자가 뚝 떨어지는 반복을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은 좀 안정적으로 최소한 10년 이상 돼야 임대 아파트 공공임대가 아니겠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통계는 여전히 5년을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임대가 그나마 지속적으로 김대중 정부 시절 이후부터 공급이 계속 되고 있는 거고요. 행복주택이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장기 전세는 시프트라는, 서울시에서 했던 시프트를 이제 중앙정부가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장기 전세는 서울시 이외에는 별로 공급이 안 되고 있고요. 근데 사원임대는 회사에서 이제 종사자들을 고용인들을 위해서 공급하고 있는 주택이 옛날에는 많이 됐는데 지금은 거의 안 되고, 다른 임대주택이 많다 보니까 중단이 돼 있고, 매입임대하고 전세임대는 처음에는 국민임대주택의 한 유형이었는데 지금은 별도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매입이나 전세를 쓰는 이유는 우리가 공공임대주택을 도입한 것 자체가 시기가 늦다 보니까 기존의 주택들을 좀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아이디어에서 기존 주택을 활용을 해가지고 임대주택으로 쓰고 있는 게 매입임대하고 전세임대죠. 근데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전세임대는 임대주택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세임대 입주를 하려고 그러면 당사자가 가서 물건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셋집을 구해가지고 그게 부동산을 통해서 확보가 되면 그걸 갖다가 LH에다 내지는 지자체에다가 이야기를 하면 전세 보증금을 공공이 대납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집주인이 원하는, 그러니까 그 집을 구하기 그 정해진 금액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집을 구해야 되는데 원하는 주택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집 구하려고 그러면은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이걸 받고 싶은데 집을 못 구해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이제는 알려져가지고 어차피 LH에서 돈 받지 않냐 이러면서 임대료를 올리는, 말도 안 되는 집을 임대료를 올리는 효과까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택은 주거 안정에 물론 들어가시는 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데 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이 전세 임대를 계속 가져가는 게 낫겠는가, 재원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까라는 점에서 고민 좀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빼자고 하는 분들 많으세요. 아예 통계사에 빼자 이러는. 보증금 지원 사업이지 이게 왜 임대주택 사업이냐라는 거죠. 제가 전세임대라고 보면 일반 전세를 얻어가지고 보증금을 이렇게 받잖아요. 그게 같은 건가요? 그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입주 자격이 있어서 여기 나온 것처럼 수급자나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 대상자가 된 분이 그러니까 당첨됐다고 하면 이제 본인들이 해당 주택을 구해야 되고요. 지금 현재 지자체 서울 수도권 지역하고 지방은 금액이 다르긴 한데 8천인가 9천짜리 집을 구해야 돼요. 보증금을 구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계산하는 방식이 LH가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보증금을. 그래서 그게 통과가 되면 바로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넣어주는 거죠. 선생님. 그게 그러니까 이제 LH에서 계산하는 게 뭐보증금의 예. 70%? 예, 맞아요. 지원받아 이제 차상을 두고 있는데, 예. 그걸 말씀하시는 예, 그게 전세인데요. 예. 근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워낙 공공임대가 많고 국민임대가 이제 많죠. 국민임대가 많은데 평수들이 너무 작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냥 내가 나한테 맞는 조건의 전세들을 찾아서 그냥 그 보증금 지원 받아서 들어가게
대해서 이게 안정적인 사실 재고를 확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주택 시장의 변동이 오더라도 그 시장을 안전판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전세 임대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리겠다 이러면 나가야 되는 문제, 재계약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를 못한다라는 문제점 때문에 아예 빼고 차라리 그냥 전세 보증금 제도를 좀 더 확대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런 이 차원에서 이제 좀 문제 제기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걸 굳이 쓰는 이유는 아까 나쁘게 말하는 저희가 나쁘게 해석을 하면 우리 공고임대가 170만 원인데 거의 전세 임대를 빼면 상당히 많이 빠진다라는 거죠. 재고 확보의 어떤 숫자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짓는 그 신규 건설이 워낙 쉽지가 않다 보니까 기존 재고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 전세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쓰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은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 과연 주거 안정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는 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예, 이제 세 번째 이제 현황 부분입니다. 이게 정책은 이렇게 흘러왔는데 현황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부터 들어가면 이제 골치가 아파지는데요. 그러니까 말씀은 드렸지만 임대주택 유형이 워낙 많고 대상자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법적으로 나와 있는 특별법에서 나누고 있는 게 지금 8가지인데 영구임대는 최저소득계층한테 대상을 하고 있고 국민임대는 저소득 서민이라고 하고 30년이라고 하고 있고요. 행복주택은 지금 법적으로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아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임대주택은 통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저계층에서부터 사회 취약계층을 주로 하지만은 여기는 이제 신혼부부나 젊은 층까지 다 들어갈 수 있게 해놓은 건데 이게 지금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과연 정착을 안정적으로 할지가 조금 걱정스럽긴 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장기전세가 있고 기존주택 매입하고 기존주택 전세가 있습니다. 이거는 국민임대에서 발전된 모델인데 대상은 사실은 저소득층하고 신혼부부, 청년까지 다 공급을 하고 있고요. 유형은 이렇게 되는데 이 이제 유형별로 사실 공급 시기도 다르고 재고량이 지금 좀 많이 다릅니다. 이제 현재는 2019년 기준으로 보면은 1,400만 원인데 지금 170만 원, 140만 원으로 했는데 지금 170만 원, 2020년 기준으로 많이 더 늘어나고요. 이게 2009년 대비 지금 2배로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유형별로는 이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지금 제일 많이 늘어나는 게 전세 임대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세 물량이 전세 임대주택이 이렇게 늘어나는 건 필요도 하긴 하지만 또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라는 게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국민임대주택도 집중적으로 공급을 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고요. 이제 최근 들어서는 행복주택 공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행복주택의 비중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기별로 이런 변화를 보이고 있다라는 건데 현황은 지금 그러니까 유형별로 이렇게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건데 입주민 입장에서 보면 사실 제일 저렴한 거는 영구임대주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0년 공공, 국민임대 이렇게 올라가는데 사실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사실 어제 조금 가슴 아픈 기사가 났는데 부산의 물금 지역에 있는 행복주택에 900가구인데 200가구가 공가래요. 그러니까 지금 비어있대요. 근데 위치도 나쁘냐 하면 나쁘지도 않고 지하철역 근처고 부산대학교 양산 캠퍼스 근처라서 상당히 기대를 했었는데 입주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월세를 갖다가 감면해준다고 하는데도 면제해준다고 하는데도 입주자가 안 온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신혼부부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면서 평형을 16평방미터 그러니까 그야말로 쪽방 수준으로 방 한 칸짜리를 공급을 하다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의 수요하고는 안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미스매치가 발생을 해서 하긴 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임대아파트 평형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가격 부담이 크다는 임대료 부담이 커서 가능하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사이즈를 줄였는데 또 이 니즈가 욕구하고 안 맞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숫자가 늘어나는 건 좋은데 지금 또 안으로 보면은 공가가 지금 너무 많고 이게 LH한테는 엄청난 부담이 되고 6개월 이상 이 공가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행복주택의 부담이 크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지난번에 그 이야기 나왔었죠. 행복주택 중에서 그
그 시설이 잘 돼 있는 데가 어찌 보면은 저희가 보면 아 진짜 임대주택도 이제 일반 주택 못지않구나라고 하는데 거기에 공실률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커뮤니티 시설을 유지를 하려면 다른 데보다 관리비가 비싸요. 그러니까 이게 참 딜레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소득층일수록 문화적 혜택과 주거 안정을 위해서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한 시설은 또 주민들한테는 부담이 되는 문제. 그러니까 적정선을 찾아야 되고 입주민들이 과연 원하는 욕구를 최상으로 만족하느냐 어느 수준까지 하느냐가 사실 이제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문제예요.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제보는 여기까지 왔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게 문제인데요. 지금 유형별로 보시면 그 재고를 기준으로 볼 때 거의 70% 이상을 LH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지금 서울시가 그나마 조금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해서 한 17% 정도 되고 있는데 여기서 서울을 빼고 나면은 대부분의 지자체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우리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중앙정부 주도로 LH공사 중심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임대주택 사업은 국가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자체가 본인들의 업무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저소득층의 복지 문제는 지자체가 주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 심지어 어느 지자체 연락하면 임대주택 때문에 상담을 하면 LH에 연락해보세요 이런 말을 그냥 대놓고 하신다니까요. 본인들의 업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그러니까 이 문제는 누적될 우리가 아까 그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200만 원, 100만 원 이런 단기간에 10년 안에 이런 주택을 건설하려 보니까 결국은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방식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떨어뜨려 가지고 공사를 빨리 해야 되고 이걸 해줄 수 있는 데는 역시 LH공사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그냥 계속 되어 왔고 지금도 편리하니까 편하니까 계속 그 방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국토부도 이걸 LH를 지금은 견제를 하는 듯하지만 LH가 편하고 지자체도 LH한테 어쨌든 좀 떠넘기고 싶고 이런 게 자리를 잡았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 문제다라는 인식이 희박해져 버린 게 아닌가 싶어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근데 그나마 이제 조금씩 이제 일부 지자체장들이 자기들의 지역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는 하는데 여전히 기초로 가보면은 별로 관심이 없고 복지라 이러면 뒷전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나마 지자체가 많은 게 50년 공공임대주택하고 장기전세주택이 90% 76%인데 이거는 서울시가 그동안 장기전세 50년 공공임대를 했던 게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재개발 세입자들한테 준 게 50년 공공임대주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8만 5천 호에 거의 5만 호 가까이는 전부 서울시 거예요. LH가 몇 군데 공급을 하긴 했지만 지금 거의 서울시고 장기전세도 서울시 거다 보니까 그렇지 실질적으로 보면 LH 주도로 지금 다 공급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의 가장 큰 해결해야 될 과제, 급선무는 지방화 부분, 지방자치 분권의 문제가 제일 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황은 배분 현황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 들어가면 이제 좀 상당히 복잡해지는 게 입주 자격하고 소득 기준이 다 유형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주택 안에서도 규모별로 다르고 가구 형태별로도 다 세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이익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본인이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 그래서 그 인터넷에 들어가면 공공임대주택 입주에 대해서 컨설팅 해주고 돈 받는 데도 있더라니까요. 카페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공공이 하는 일인데 너무 복잡하니까 이 상담을 해주는 데가 없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주거복지센터나 이런 데 조금씩 해주기는 하고 그 포탈이 하나 만들어져서 이번 포탈에서 이걸 해주기는 하는데 실제로 이제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공급되고 하는 걸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사실 쉽지가 않다. 물론 그 공사에서 알림이 서비스라고 있어요. 자기가 신청을 해두면 그러니까 공고가 날 때 문자를 보내주기는 합니다. 근데 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되고 있고 실제로 이제 노인이라든지 장애인 이런 분들은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이런 너무나 복잡한 시스템으로 배분이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유형별로 보면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영구 임대주택은 한 소득 기준으로 한 350만 원 정도가 입주를 할 수 있는 데 비해서 통합공공임대주택은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한 920만 원, 2020년 기준으로 월소득 920만 원까지 입주를 할 수 있는 정도로 이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은 다양하다.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라는 것은 단점이기도 하지만 장점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너무 저소득층이 집중적으로 살다 보니까 슬럼화의 문제가 있는데 특히 이제 외국의 유럽이나 이런 데 다 잘 돼 있다는 나라도 가보시면 이게 잘 돼 있는 거야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사회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문제가 집중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은 상대적으로 계층이 다양하다 보니까 또 그런 문제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분들이 못 들어가는 문제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안에서 그나마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그런 효과도 있다라는 참 웃지 못할 아이러니가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사실은 이제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는 원칙은 만들어야 된다. 이 주택별로 이렇게 다른 원칙으로 공급이 되는 건 바람직하지가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통합을 해야 유형 통합은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지금 현재 이제 문제는 결국 4가지로 요약이 되는 건데 또 하나 문제가 배분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임대주택 입주할 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공고가 나면은 신청해가지고 넣고 떨어지면 또 다시 기다렸다가 또 넣고 하는 게 익숙해졌는데 그냥 아파트 분양받듯이 생각을 하는데 원래 공공임대주택은 한번 신청을 해두면 언제쯤 공가가 났을 때 자기한테 연락이 와서 들어가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외국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기자 명부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내 순서가 어느 정도 되니까 이 지금 공급 현황으로 볼 때 한 2년 내지는 3년 뒤에 입주할 수 있겠다라는 식으로 공급을 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공급될 때마다 공고가 나면 신청하고 그 받고 하는데 익숙해져가지고 아무 문제의식이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 지금 여기는 정리는 안 했지만 SH나 LH에서 신청받을 때 경쟁률이 센 데 같은 경우는 그 아르바이트생을 거의 100명 가까이 해서 신청자를 받고 이틀 동안 거의 날밤을 새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1년에 몇 번씩이나 한 38번 한 번 했더니 2018년도가 SH는 38번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다 일용직을 써서 다 하는 식으로 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한다는 거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지하철역에 보면 장애인 이런 분들이 휠체어 타고 오셔가지고 신청하고 또 가시고 또 다음에 또 오시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고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번 신청을 해두면 그 신청 데이터를 가지고 이 우선순위를 정하고 입주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그게 아니라 신청자에 따라서 선정된 분들 위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라는 게 그 사람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냥 입주 자격들이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경쟁을 통해 가지고 내 점수가 얼마쯤 되면은 이번에 들어가겠구나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로또 같은 건데 공공임대주택은 그런 식으로 배분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자원이 국가적인 자원이잖아요. 그 한 채가 거의 3억 가까운 복지 자원인데 이걸 갖다가 로또처럼 운영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배분의 문제가 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해결해야 될 과제는 첫 번째는 이제 정책 대상 부분입니다. 누구에 공급할 거냐라는 부분인데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금 와서 이제 우리가 새로 완전히 판을 짤 수는 없고 기존에 우리는 어차피 임대주택을 저소득층 한해 가지고 들어가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지금 통합 공공임대주택 같아요. 입주 자격은 6분위, 7분위까지로 넓혀놨대. 우선순위는 조금 할당을 하자. 저는 뭐 그게 지금 제대로 반영은 작동은 안 하고 있지만 아예 최저소득층한테 한 50%를 주고 나머지 이제 뭐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노인 장애인한테 한 30%를 주는 식으로 해서 할당제를 하게 되면 좀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냐라는 건데 그렇지 않고 처음 지금 와서 아예 대상 계층을 확 넓혀버리거나 아니면은 그야 저소득층으로 집중을 해버리게 되면 임대주택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제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돌아가는 건 좀 힘든 거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사회적 낙인화라든지 이 사회적 비용 문제, 그 저소득층이 집중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 문제를 잘 생각을 한다면
지금과 같은 소득계층, 대상계층은 확대를 시키되 운용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거는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너무 넓히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950만 원 정도면 사실은 좀 많죠. 월소득 4인 가구긴 하지만 월소득 950만 원 되는 분들이 공공임대 아파트 들어간다. 맞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들고요. 두 번째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입니다. 저는 이제 중앙정부하고 LH 중심에서 이제는 지자체 중심으로 가야 된다. 지방화가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OECD 회원국들이 지금 공급 주체별로 누가 그 공급을 주로 담당하느냐 보면 한국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가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지자체가 한 20%, 17% 정도가 돼 있고 나머지 이제 민간 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비영리는 거의 없죠. 사회주택을 일부 하고 있는데 그게 뭐 몇십 호 정도 조금 확대돼서 몇백 호 정도 되고 있지 아직까지 퍼센트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인데 다른 나라들을 보시면 좀 많이 다릅니다. 중앙정부의 역할이 줄어들고 지자체가 주도를 하고 있는 데가 대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비영리 조직들의 주택 공급이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다는 조합주택이 비롯해서 사회주택을 통해서 하고 비영리가 이제 주택 공급을 주도를 하고 있고 또 독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영리 조직입니다. 민간 건설업체에서 하는 여기는 임대료를 통제를 하고 있고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무조건 임대료 통제를 받기 때문에 민간 임대주택 시장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통제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독일의 사례를 보여드리는 건 결국은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그 나라의 여건에 맞게 가야 된다는 거죠.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뭐 임대주택 정책하면은 외국 사례들 많이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외국에서 우리를 배워야 될 정도로 우리도 굉장히 앞서 있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지금과 같은 방식은 아니다. 그래서 주체를 지자체 역할 강화와 더불어서 비영리나 주택조합이나 민간 부분으로 다양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LH 중앙정부 중심으로 가는 게 문제도 있지만 LH 부채 문제도 사실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영구임대주택을 지금처럼 공급을 했을 경우는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해진 양을 일정 양을 그냥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은 LH 내부에서는 부채 문제 이야기를 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게 20%밖에 안 되고 기금 지원이기 때문에 기금 이자 부담이 있는 거고요. 나머지 자부담은 사실은 수익 사업을 통해 가지고 조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재원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면은 지자체가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대상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주체들을 동원해서 공급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공급 물량 중심, 지금 현재는 대량 공급 중심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외곽의 대규모 단지 형태로 다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필요한 소위 말하는 공간적인 미스매치라고 그러죠. 필요한 계층이 있는 데하고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어 있는 간의 불일치가 너무 크다라는 거거든요. 수급 불일치가. 그래서 지금 2018년 기준으로 보면 장기 공급 임대주택의 반은 경기도에 있고 다 신도시를 통해 가지고 공급된 경우가 많다 보니까 36%가 서울이 물론 서울이 취약계층이 많은 건 맞지만 인천 같은 경우는 공공임대주택이 한 9.8% 정도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국민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경기도가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서울, 인천은 9%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경기도에 이렇게 주거 취약계층이 많아서 그런 거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이나 인천에 있는 주거약자들이 결국은 주택을 찾아서 이동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인천이나 서울만 하더라도 그나마 양호한 편이고 얼마 전에 나온 국토부 자료를 따르면 지금 전국 평균이 그 전체 주택 재고에서 8%인데 울산이나 경상도 같은 경우는 4%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고 경기도가 9.8% 그러니까 8%보다 훨씬 많은 거고 서울은 8.8% 정도 된다. 그러니까 지역 간에 이런 불균형이 많은데 이건 결국은 취약계층이 작고 많고의 차이가 아니고 공공임대주택 건설의 용이성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지금과 같은 물량 중심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 공급하는 방법으로 가자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는 이제 그게 물론 바로 시행을 하더라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라는 건 의문이 들리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파리에서 그러니까 각 파리의 자치구는 전체 주택 재고의 25%를 임대 아파트로 확보를 하게 법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못 지키면 페널티를 벌금을 부과를 하는데 그래도 못 지키는 데가 많다는 거. 차라리 내겠다라고 하고 있답니다. 근데 어쨌든 강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에 대해서 그 자치구의 역할을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지속적인 공급 확보를 필요한 지역에 공급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진국에서는 잘 되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그것도 마땅히 그렇지는 않더라. 그래서 우리도 정 안 되면 그런 방법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일정 양 정도 신규로 건설하는 주택의 일정 양은 반드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해서 재고를 확보하게 하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한 정책이다. 이미 한번 하고 있고 하니까. 근데 이제 사실 뭐 반발이 좀 심하겠죠. 그죠? 두 번째는 유형통합입니다. 세 번째 과제는 유형통합입니다. 이거는 말씀을 드린 건데요. 지금 이제 출발을 했기 때문에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원래는 출발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신규로 공급하는 것은 통합을 하고 기존에 공급되어 있는 것도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 이게 관심이 점점 멀어지다 보니까 공급을 한글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는 하는데 이제 우리가 관심 갖고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주택 통합 작업도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 네 번째 과제는 배분 체계를 개선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배분 체계는 170만 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배분 체계는 그야말로 주거복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여건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이 제도를 만들려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워낙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또 다양한 주체들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입주민들이 들어가 살고 계시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부분인데 저는 일단 지금 공급하는 것부터 해서 대기자 명부를 만들어서 신청을 받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서 리스트를 만들고 그 공급을 할 때 지금도 이제 예비 대기자, 예비 입주자라는 제도를 쓰고 있긴 한데 그보다 좀 더 본격적으로 대기자 명부를 만들어서 신청자를 받고 이분들의 욕구에 따라서 조금은 이제 그레이드가 등급을 나눠서 우선 순위가 있고 일반 순위가 있고 해서 좀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하고 있는데 제일 부담스러워 하시는 게 리스트에 올라가는 순간에 이제 그 민원이 엄청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들어가느냐 그리고 대기가 너무 길어질 때 이거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너무 커서 서울시도 사실 시도를 했는데 결국은 검토하다가 지금은 덮어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부담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역량이 커져가지고 목소리를 낸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이제 거기에 따르는 부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덜어줄 건지에 대한 대책까지도 함께 우리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행정에서 해야 되는 문제까지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배분 체계를 만들어야 되고요. 대기자 등록 체계를 구축을 해가지고 우리같이 IT가 잘 돼 있는데 시스템에도 등록을 한번 시키면 지금처럼 매번 신청하는 구조가 아니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배분 방식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는 지금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게 그 직접 제공 방식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는 본인이 원하는데 신청을 하잖아요. 근데 원래 공공임대주택은 서부에서 공공임대주택은 본인의 신청이 아니고 공급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사람한테 대기자에 올라 있는 사람한테 집이 나왔으니까 입주할 거냐 말 거냐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물어보는데 그 기회를 나라에 따라 다른데 한 번 주는 데도 있고 3번까지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내가 이 동네에 지금 나왔는데 들어오겠냐고 물었을 때 여기는 나하고 안 맞다라고 해서 리젝트를 하게 되면 3번까지 주는 데가 있는데 3번 만약에 거절을 한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뒤로 확 밀려가는 거죠. 처음 신청하는 거 똑같은 방식으로 이게 이제 직접 제공 방식이고요. 이제 선택 기반 방식은 본인이 택해가지고 내가 이거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중에서 선택하는 우리 지금 방식하고 유사한데 그래도 이거는 이제 우선순위가 등급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완전 같은 방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는 과제는 크게는 이게 임대주택 위상은 어느 정도 정립이 됐다면 공급에 있어서 지방화가 필요한 게 제일 급선무고
두 번째는 배분과 관련되는 방식에서 지금 방식이 아니라 좀 체계를 정비하는 유형을 통합을 하고 배분 체계를 바꾸는 부분이고 여기서는 다시 언급은 안 하기는 했는데 관리와 관련해서도 관리 방식에 좀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임대사업자들이 관리사무소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SH공사 같은 경우는 권역별 관리사무소를 두고 있어서 상설 관리가 있고 또 일반 그 기계나 이런 부분들은 권역관리사에서 하고 있는데 이 방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용 문제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관리비 안에 들어있는 게 보면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관리비 항목 8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게 인건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입주민들하고 관리사무소하고 싸울 때 내가 낸 돈 가지고 왜 내 말 안 듣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관리비의 인건비가 본인들이 낸 관리비를 통해가지고 관리소 직원들이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관리는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공공임대주택 관리는 본인이 쓴 수도료라든지 전기료 중심으로 해야 되고 일반 관리비 부분은 공공의 지원이라든지 다른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가려 그러면 지금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자치 관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자치 관리를 하면 입주민들이 대표자회의를 구성을 하고 나머지 일상 관리를 하면서 건물이나 기계 관리 부분은 이제 어차피 그거는 공급 주체가 집주인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일상 관리는 이제 그 부분은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 비용까지 입주민들한테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고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관리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언급은 안 했습니다. 먼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관리 부분은 제외하고라도 지금 우리는 공급 방식의 부분하고 유형 통합하고 배분에 있어서 큰 변화가 좀 필요하다. 지금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서 뭐 이미 다 시작이 되긴 했지만 좀 체계화하고 정착시키는데 좀 역량을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싶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단순한 구조물 자체가 아니라 이 주택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건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서 계속 변화 발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단기간에 정말 눈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건 사실이고요. 이제는 그야말로 정교화 작업을 통해 가지고 안정적인 정책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워낙 복잡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개편이나 이런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걸 했을 때 누가 좋아하겠냐라고 하면 아무도 좋아할 사람이 없다. 새로운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쉽지 않은 영역이긴 합니다. 근데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만 해도 이제 좀 상당한 앞으로 변화가 기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편하게 그냥 이야기 질문 사항이나 있으시면 사회적으로 정리되지 않았어요? 선생님까지 하세요. 시작했습니다. 예, 강연을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원래 저한테 보내시기는 논의를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그냥 자유롭게 대화를 예. 혹시 강연 중에 궁금하셨던 것이라든지 질문 사항 있으면 아니, 강의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딱 어찌 보면 그 몇십 년도의 임대주택 정책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냥 뭐 그때 대충 듣던 지식을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아 이렇구나 뭐 개념 정리 이런 것도 됐는데 한 가지 말씀하실 때 그 성이 잘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공급자에서의 지방자치의 역할, 지방화가 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회는 지방 분권이 되지만 재정적으로 사실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그 지방 정부가 할 수 있나? 재정적으로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지방 정부가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기에 그런가? 이런 거 하나 하고 아까
아까 이제 이렇게 임대주택이나 이거 공급 보면 그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인천이 이제 취약하잖아요. 그런 연유가 무엇인가? 저희는 인천에 있으니까 지역사회에서 그러면 야 서울이나 저기 경기는 이렇게 많이 하는데 왜 니들은 이렇게 안 해? 이런 요구들을 이제 지역 시민단체 차원에서도 이 주거복지센터나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함께 요구해 갈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근거 있는 말씀을 해주시면 것 같겠습니다. 제가 사실 돈에 좀 약해가지고요. 근데 사실 이제 아까 처음 말씀하셨던 지방정부가 한다고 해서 재원 문제 부분인데요. 그 지방정부가 왜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그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수립을 할 때 지금 쓰고 있는 데이터들이 제재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규모가 나오고 그분들을 임대주택의 잠정적인 수요로 추정을 해가지고 공급량을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급량이 우선 정해지고 그 끼워 맞추기 식으로 되는데 사실은 이제는 일정 재고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 지역사회 안에서 저 공공임대주택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얼마나 계시냐를 제일 잘 아는 건 지방정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식이냐면 그 정부에서 전체 추정을 해서 잠재 수요를 추정을 해서 거기에 맞게 택지를 확보하고 공급량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택지 확보가 용이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공공임대주택이 공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요하고 공급이 안 맞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되어 있는데 수요를 끌어오는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지방정부에서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 지정을 공공임대주택지 지구 지정을 반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자체가 만약에 주민들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주거 안정을 위해 하겠다라고 하면 자기 지역에서 임대주택에 입주해야 될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하고 이분들한테 어떻게 공급할 건지에 대해서 지방정부만큼 잘 아는 데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방에서는 주거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두 번째 그럼 그랬을 때 공급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인데 실제로 지금 LH한테 주는 것만큼 지방정부한테 주고 역할까지 주고 재정까지 준다면 나서는 지자체도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안 나서겠다고 하겠죠. 처음에는 우리 모른다라고 하겠지만 그렇다고 마냥 그 중앙정부나 LH한테 맡겨둘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점점 LH의 물량 부분을 지방정부가 가져오는 역할을 해야 되고요. 경기도나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는 LH에 맞설 정도로 공사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이 힘들어서 그렇고 실제로 그렇게 통해 가지고 그 시민들의 호응을 받다 보면 지방정부도 바뀌지 않겠냐는 거죠. 두려움 때문에 안 하는 것 같고요. 재원은 이제 조금 다른 식으로 자치분권이 되면서 재정 문제는 함께 풀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지방정부가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가 두려움이나 그 재정 문제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긴 하겠지만 가장 큰 건 어쩌면 공공주택,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충분히 정치적 이슈가 될 만하고 공약으로 됐을 때 특히 이제 인천 같은 경우는 워낙에 그 주거 약자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슈로 내놨을 때 충분히 먹힐 만한 이런 이슈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과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철학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남의 일 그냥 이렇게 한쪽으로 치워놓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그 굉장히 오래 20, 30년 동안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실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국민임대에 살고 있는데 너무 3월에 들어가서 지금 6개월 정도 됐는데요. 수시로 제가 전화해서 이러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냐? 이거 저거 왜 이러냐? 그러니까 관리실에서 저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사스pon과 전화해서 민원하는 거 되게 민망한데 혹시 뭐 이렇게 익명으로 지금 민원을 넣을 만한 구조가 체계가 없냐 했더니 인터넷에 홈페이지에 하면 되긴 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전화를 해주면 자기들이 전화 잘 받겠다는 거예요. 이제 고가의 평가에 들어가니까 그러면서 저기 입주민 같은 분이 와줘서 너무 이제 고맙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너무 관리화되어 있는 거죠. 관리화되어 있고 너무 형식적이다 보니까 관리비가 솔직히 아까워요. 그리고 관리비 너무 비싸고 10만 원 넘게 나가는데 20평짜리 국민임대 살면서 일반 그냥 민간 분양 아파트 20평대 사는 관리비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내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아까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형식적으로 그냥 양만 늘려왔던 게 정말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어떤 청약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못하니까 이렇게 보여주기식의 마치 시야하는 듯한 이런 모습으로 계속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저희 생각에는 당연히 그 전체적인 지역의 수준, 그러니까 지역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필요한데 일반 그 유권자들한테는 그러니까 표가 안 된다라는 생각들이 정치인들한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더 큰 문제가 임대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취약계층이 들어오게 되면 이분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복지 예산이 엄청나게 올라갈 거다라는 부담이, 그러니까 그 선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주민들 역시도 그런 분들이 모여 사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공동체 의식이 조금은 더 커져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동안 어찌 보면 우리가 잔재가 남아있는 게 영구 임대 아파트에서부터 이미 학습을 해가지고 임대 아파트에 대한 인식들이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잘 안 없어지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시겠지만 국민임대 이런 데 가보면 어지간한 분양 아파트가 잘 돼 있단 말이에요. 시설이나 이런 면에서. 물론 이제 관리비가 좀 비싼 문제도 있긴 하지만 이전하고는 많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공공임대, 영구임대하고 같은 등식, 같은 걸로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닌데 그래도 행복주택 이후에 서서히 많이 바뀌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20년 만에 이렇게 늘어나고 했는데도 이 정도 정착을 해 있다라는 건 그만큼 우리가 많은 사회적 영향을 준 거고 또 그만큼 의식도 높아지지 않았는가. 조금 더 기다리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절대 안 되고요. 이제부터는 정말 많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방화를 했을 때 저도 이걸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저 역시도 LH가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워낙 적극적이지가 않고 지방공사들이 훨씬 더 권위적인 데가 많다 보니까 대려 LH공사는 그 민원이나 이런 데서 계속 트레이닝을 좀 받아가지고 나름 그 대민 서비스가 좀 발달되고 국민 서비스 좀 발달되어 있는데 다른 지방공사 임대 아파트 가보면 진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도 주민들이 좀 너무 착하다 싶은 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려면 그건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가야 되는 게 아닌가. 네. 그 선생님 아까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이제 월 950만 원 이상인 사람들한테도 임대주택의 혜택이 가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 그 치솟은 집값으로는 그 정도 이상의 소득자라 하더라도 자식 2명을 출가시킨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게 소비를 줄여야 하고 무리해야 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강연 중에 이제 이재명 그 후보의 그 공약 중에 이제 기본주택이 어떤 것인가 하고 좀 봤더니 기본주택이 원하는 무주택자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고 그렇게 하겠다는 포부를 나타냈다고 보는데, 물론 당선이 안 돼서 지금 아무것도 진행은 안 되고 있지만 그런 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거 한 가지 하고요. 또 하나는 요번 이제 인천의 9월 이지구의 공고도 지금 찾아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임대주택인데 그 평형이라는 게 뭐 기껏 제일 넓어봐야 45제곱미터, 그건 뭐 9평 아니겠습니까? 9평이고 심지어 작은 거는 22제곱미터 하면 뭐 7평. 이런 것들 자체가 좀 너무 그 기준이
너무 옹색하고 그래서 스스로 이런 식의 그 주택을 공급하는 게 수요자로부터도 외면받는 그런 좀 취약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끼리 공부할 때도 뭐 파리의 사회주택 사례라든가 싱가포르 사례 같은 것도 이렇게 주목을 해봤는데 그런 것들은 다 누구나 이제 성년이 돼서 사회 진출할 때 집 걱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회가 다 마련해주는 그런 체제라는 그 선진 체제가 돼 있는데 우리는 왜 아직도 이거를 기본소득의 100%, 120% 이런 식으로 한정 짓는 논의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다 재원하고 관련이 돼 있는 문제다 보니까 기본주택은 개념적으로 보면 굉장히 저희도 많이 주목했던 주택이었어요. 근데 이제 현실성 부분에 실행 가능성 부분에 들어가서 재원 조달 부분에 가게 되면 답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950만 원도 월세도 950만 원이 과연 맞냐 안 맞냐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형평성 문제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의 취지는 국가가 다 해결하면 좋죠. 근데 싱가포르나 이런 나라들처럼 토지를 갖다가 국가가 소유를 하고 있으면 이런 고민을 안 해도 되는데 우리는 이미 처음 말씀드렸지만 이미 민간 주택 시장 중심으로 주택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뒤늦게 공공임대가 도입이 됐고 그나마도 그린벨트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확보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근데 결국 관건은 재원 부분이거든요. 근데 재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국가의 공공재원을 들여가지고 임대주택을 공급을 할 때 우선순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힘든 분들, 전략으로 주거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분들 위주로 우선 입주를 시키는 게 맞는 거고 저희 생각에는 어느 정도 소득분위기가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시장에서 나름 확보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길거리 나앉을 수준은 아니다라는 점에서 볼 때 좀 그렇게 구분 짓기를 한 거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기본주택으로 가게 되면 사실은 다 개념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맞는데 그게 이제 좀 그러니까 결국은 돈 문제로 기결이 되는 것 같고요. 규모 문제는 사실은 이제 좀 많이 걱정스럽긴 합니다. 이게 또 돈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게 예산 지원이 되는 규모가 정해져 있는데 이걸 그러면은 얼마까지 가야 되느냐 이제 45평방미터, 60평방미터 이렇게 18평형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는 제일 처음에 연구임대주택이 나왔을 때 지금 연구임대가 7평, 9평 이렇게 돼 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가운데 벽을 없앨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세대 가구원 수가 많으면 터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게 만드는 가변형으로 만들었는데 언제부턴가 이게 재원이 있고 약물량을 확보하다 보니까 가능한 사이즈를 규모를 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이제 공가가 발생했던 것도 너무 작다 보니까 거의 고시원 수준 같은 임대 아파트들이 대량으로 공급이 돼 있어서 서울도 지금 역세권 청년주택들이 좀 많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야말로 창문도 없는 이런 데도 있고 그러는데 이 문제 역시도 같이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역시 이제 공급을 할 때 근데 서울시 같으면은 연구임대주택의 물량이 많아서 연구임대 7평, 9평짜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급하는 주택은 사실은 조금 더 큰 규모를 지어서 가구원이 있는 세대가 좀 있는 데분들하고 순환할 수 있게 해주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임대료가 다르다 보니까 쉽게 이게 가구를 바꿀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 프랑스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만 프랑스 같은 경우에 본인이 유형을 바꾸겠다. 우리가 가구원 수가 줄었으니까 좀 더 작은 데로 가겠다. 내지는 좀 더 큰 데로 옮겨야 되겠다 하면 이분들을 우선적으로 입주를 시키고 있거든요. 대기자가 많더라도. 그런 식으로 우리도 이제 일단은 공급 평형에 대해서 조금 더 점검이 필요하지만 이제 운용 과정에서 이런 탄력적인 운용 방법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일 그거 한 게 서울시 50년 공공임대 재개발 임대 같은 경우는 세입자들이 들어갔는데 주로 4인 가구들이었는데 9평짜리다 보니까 전부 다 베란다를 갖다가 방으로 전환을 해가
불법 개조를 해가지고 쓰고 있고 아니면은 불법 전대를 하고 본인들 집이 너무 좁아서 나가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정신들한테 들어가서 사고라고 얘기하는 9번의 사인가정 들어가서 한번 해볼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아니 저 교수님을 들으면서 저는 우리 사회의 그 공공임대주택이 개판이다.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비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도 하여튼 그 짧은 기간에 성취한 거로 보면 상대적으로 낫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다시 이제 원래 그 질문으로 돌아가면 사실 이제 아까 이제 지방분권 그 지방 이제 재정도 분권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조건에서 지방 정부가 나서기가 상식적으로 어려운 거. 또 하나는 그러니까 결국은 괜찮은 주거에 들어가고 싶은데 실제로 아까 이제 그 운영상에서 임대료 문제도 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임대 그 주택들을 공급돼야 되는데 자칫하면 공공임대를 그러니까 영구임대 많이 지어버리면 이제 재원에 있어서 계속 지방 정부가 만약 그 책임지게 될 때 계속 걷다 쏟아 부어야 될 부담들이 있잖아요. 그 재정적인 부담이 되면 누구도 나서기 쉽지 않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다가 예를 들어서 공원이나 체육관이나 이런 거 질 때 국가에서 지면 국가에서 세금 내니까 걱정을 안 하는데 지방 정부가 지게 될 때 고스란히 지방 정부의 그 재정 책임이 돌아오니까 굉장히 이렇게 꺼려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 주거 정책도 주거 공급 당사자가 될 때 있어서 그런 고민이 현실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까 그 몇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지속 가능한 공공임대 정책에서 예를 들어서 관리 체계의 어떤 획기적 지금 방식이 아니라 어떤 뭐 선진적인 유형이나 체계가 좀 있어서 모범적으로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좀 지속 가능한 이런 체계가 되고 있다 이런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그 최근에 그 사회주택들 하면서 일종의 그 사회적 기업들이 임대주택들을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LH나 공사의 토지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고민을 안 해서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업가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기도 하지만 그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만들어 요즘 LH가 하는 것 중에 테마형 매입주택이라고 해서 자기들 테마에 맞는 아이디어를 가져오는 LH가 가지고 있는 매입 임대주택 일정 부분을 내줘가지고 그분들이 임대주택을 짓고 운영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 예술인을 위한 임대 아파트라든지 이런 식의 하고 있는데 성공적인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장애인을 위한 부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희가 어찌 보면 부족한 건 상상력이다라는 말을 하는데 어쩌면 그 말도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이 LH 중심의 중앙정부 중심에 이게 익숙해가지고 불편한 그 시도를 자체를 아예 안 두려워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면 필요한 만큼 지을 수밖에 없는 거고 짓더라도 자기 지역의 여건에 맞는 걸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처럼 물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필요에 따라서 짓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 필요한 주택을 갖다가 필요한 지역에다가 지자체 중심으로 하면서 운영 방식에 있어서 다양한 주체를 활용하고 다양한 방식을 모색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그야말로 내려오는 식으로 돼 있는 거고 거기에 우리 모두 다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시도조차도 이제 안 하고 있는 새로운 고민조차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면 그야말로 한국적인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는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세계가 자랑할 만한 업적을 이룬 건 정말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게 과정은 보면 중앙정부 주도의 LH가 많은 빈더미를 안고 한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해낼 수 있었던 건 그런 영향이 좀 있었다 생각이 듭니다. 짧게 뒤로 그러니까 이제 뭐 인천 논현동에 보면 임대 아파트가 이렇게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보니까는 막 아파트 이름을 엄청 바꾸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휴먼시아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그 아파트 이름도 뭐 거의 무슨 뭐 영어로 막 다 해서 이제 뭔가 그러면서 품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사실 이제 뭐 그런 마음들이 뭐 이해는 되나 실제로 그 속 안에 어떤 시스템이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바뀌는 게 더 필요한 건데 과연 그런 것들까지 동반이 되는 건가 이제 그런 좀 우려와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네, 이제 질문은 좀 두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인천시 그리고 각 구별로도 보면은 공동주택 지원 조례라는 게 있는데 거기는 이제 임대 아파트는 임대주택은 제외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통. 근데 이런 것이 아까 이제 그 소장님께서 얘기하신 지방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개입하고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의지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뭔가 제한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건지 그거 하나 궁금하고요. 또 최근에 또 이제 반지하 참극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반지하에 대한 주거를 획기적으로 좀 실제 이제 의무적으로 아예 다 이렇게 임대 아파트에 좀 입주할 수 있는 어떤 우선권이라든지 뭔가 좀 정부 차원에서 그런 정책을 좀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한 건지 좀 여쭤보고 그 두 번째 말씀하셨던 반지하 문제 관련해서는 사실은 정부가 지난 정부에서부터 하고 있는 게 비주택 거주자 상향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주택이라 하면 고시원이나 쪽방이나 그게 이제 지하까지 포함이 돼 있는 여기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임대 아파트 우선 입주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실제로 이거는 그 신청한 지자체 중심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인천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인천시가 했는지 자치구가 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자치구 중심으로 해서 꽤 많은 자치구가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고, 근데 이걸 이제 하는 주체는 주거복지센터가 하는 경우도 있고, LH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이제 비주택 대상자에 대해서 하는 건데 지하만 한 건 아니었고요. 비주택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서울시는 이번에 그 지하 침수 문제 되고 나서 지하층 거주 장애인은 무조건 입주를 시키는 작업들을 욕구조사를 해가지고 바로 신청하면 바로 입주를 시킨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저는 이거는 워낙에 이제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긴 한데, 과연 임대주택 문제를 이렇게 특수해로 계속 특별한 상황으로 풀어가는 게 맞느냐. 근데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지하에 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어느 날 경기도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하에 사시는데 집주인인 경우, 다세대 같은 경우 집주인이니까 집주인이라서 혜택을 못 받는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하에 사는 것만으로 다 임대아파트 다 입주를 시키는 게 우리가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들이 그런 것 같아요. 시에 뭐 급할 때 쓰는 주택 이렇게 하는 거, 급할 때 들어가는 건 하지만 나름의 원칙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 지하 문제는 사실은 이제 지금은 뭐 이제 주차장 기준 때문에 거의 공급을 안 하고 있는데 기공급돼 있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저희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예 단계를 나누어 가지고 너무 심각한 것부터 대세를 시키고 거기에 나름 뭐 인센티브를 주거나 집주인한테 혜택을 줘서 못하게 하자라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까지는 이 주택이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수요가 워낙 계속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 서울 같으면 재개발 사업 하고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집값이 오르는데 지하부터 먼저 올라요. 500만 원씩. 그러니까 그 달동네 사시다가 그 감당할 만한 게 그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수요가 있다 보니까 계속 지하가 유지가 되는데, 지금은 이제 뭔가 특별한 그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주거 취약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은 지금 그리고 있긴 하더라고요, 지자체별로. 근데 서울도 지금 올해는 지하만 우선하고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다 하겠다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지자체가 나서야지 이거 중앙정부가 정책을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조례에서 왜 공공임대주택이 빠지느냐, 이거는 사실은 해도 되는데 안 하는 거. 그 목소리를 안 내고 있고 그런 게 있다는 것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근데 이제 임차인 대표회의들,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할 때 지원금 주는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임대아파트는 빠져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아직까지는 그 사회적 역량이 조금 잘 활성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그 주거복지센터나
주거복지과가 있는 지자체는 그래도 좀 챙기는데 나머지는 그 행정 안에서도 주거복지 업무를 전담하는 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자체는 가보면 건축과 안에 주거복지 업무를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복지실 안에 주거복지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일반 행정에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서양에서는 주택 쪽에서 주거복지를 하는데 우리 주택과는 그게 아니고 건설이나 이쪽 중심이다 보니까 그래서 업무 영역이 지금 굉장히 제대로 안 돼 있다. 그래서 주거복지실을 만들거나 주거복지센터가 있는 데는 조금은 그런 게 활성화가 돼 있는데 아닌 데는 여전히 주거복지는 서로 하기 싫어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각지대에 일종의 좀 빠져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인천은 뭐 주거를 그리 잘하는 도시는 아니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주거복지센터가 민간에서 한번 운영을 하기는 했는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시하고 잘 되지는 않았던 것 같고 뭐 주거복지 이전에 또 재개발이나 이런 문제가 워낙 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조금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인천 같은 데가 할 일이 좀 많은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인천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주거복지센터를 만들었더라고요. 광역단위니까 광역센터를 만들었는데 조금은 그 단체 그 센터를 조금 괴롭힐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출범을 해서 뭔가 본인들도 하려는 의지도 있고 하니까 그때 조금 다양한 시민단체, 시민사회단체가 역량을 모아가지고 같이 좀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공사가 하는 거고 공공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좀 인천이 많이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 지금 새로 판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강의까지도 하실 정도니까 그 열의를 좀 그쪽으로 같이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주거 부분은 물론 싸울 때는 싸워야 되겠지만 지금은 같이 논의를 좀 판을 만들어 가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미추홀구에서 아까 선생님이 상상력이 부족하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미추홀구에서도 그런 그 예술인한테 수공산 아래에 있는 국가옥을 시에서 공급을 해주고 김경생인가 이제 그분이 거기 사시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이제 출근이 몇 분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시효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확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 건지 도시재생 관련해가지고 이제 유진수 씨가 왔으면 좀 물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하는데 그걸 왜 이렇게 확대를 안 시키고 그러니까 미추홀구 같은 경우 구도심이기 때문에 공가가 꽤 많이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이제 관리가 안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보면은 정말 되게 관료화돼서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그 다른 요즘 보면 굉장히 다양한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지자체별로도 그렇고 사회적 기업도 그렇고 한데 역시 홍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인터넷에 한번 홍보가 되고 이제 이게 뜨기 시작하면 그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이러면 사실은 일하는 사람도 힘이 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큰데 이게 만드는 과정이 사실 굉장히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뭐 협의하고 이런 것들 많이 지쳐 계실 거예요. 그리고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업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딱 드러내지 못하는데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은 사례들 같으면은 어디든지 홍보를 하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디든지 하고 인터넷 매체도 많고 이러니까 그게 크지 않은가 싶어요. 그러니까 변화한 세상에 맞춰가지고 이 활동을 해야지 예전 방식대로 저도 오래된 사람이라서 계속 PPT 이런 거 하는데 막 그러고 회의할 때 이런 줌 이런 거 쓰면 당하고 이러는데 요즘은 그게 그 시대에 맞는 건데 특히 요즘 굉장히 다양한 유형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공동체 주택이나 이런 게 보면 막상 저희도 가서 봤을 때는 봤을 때랑은 좀 많이 실망스러운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려지고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일종의 상당한 프로파간다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자체도 그게 알려지게 되면 홍보가 되니까. 그러게요. 네. 그게 민간에서 해줘야 돼요.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다 와서 가끔 뭐 이렇게 파티도 하고 막 이렇게 모임들도 그 집에서 하고 또 이분이 서울이고 어디 집에 있대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모임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비어있는 그 공간을 이용해서 이제 그렇게 활용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확산을 시키면 그거는 행정의 성과도 되기도 하고 또 좋은 사례로 개발이 될 수 있는 것들인데 그렇게 그냥 별로 확장성을 보이지 않아서 조만간 눈이 나오겠는데 그렇게 잘 돼. 아니 꽤 오래됐어요. 아 그래 꽤 오래됐. 그래서 제가 이건 철학이 문제가 아닐까. 철학이 없어서. 저희 인천시민단체 정책위원회에서 읽은 독서가 소장님께서 쓰신 걸 감명 깊게 읽고 오늘 초청을 했는데요. 차분하게 좋은 말씀 해주신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박수 한번. 이것으로 153차 인천시민사회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